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번째 뒷방 영화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앉아있는지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몇 번째 녹음인지도. 제가 몇 번째 오프닝을 지금 학교 제작실, 녹음실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 음질은 왜 이 모양일까요? 막 마이크 에러 뜨고 이렇게 돼서 네, 저희가 다룰 줄도 잘 모르고 시간이 없어서 맞아요. 오늘이 처음이라 다들 헤매다가 결국 다 오늘은 여기서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그래도 그 잡소리는 안 맞아요. 들어가니까 네. 그거에 의의를 두고 그래도 근데 앞으로 좀 더 좋은 음질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거고요. 그럼 앞으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사실 되게 길게 다들 오늘의 근황 얘기해서 맞아요. 이제 별로 안 궁금하지만 자, 라임 씨 오늘 이제 그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소중한 친구의 생일이에요. 우리 엄마도 생일이에요. 들어본 내용인데요. 아, 그렇구나. 제 친구는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만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소중했던 사람이고, 한참 제가 젊고 어릴 때 막 침 나온다. 젊고 어른데 침 나온다고? 침을 흘리셨군요. 그쵸, 어릴 때 침 흘릴 수 있죠. 그때 캠퍼스에서 저희 그 캠퍼스에 그 막 숲이 우거진 데가 많잖아요. 저 학교가 예뻐요, 참. 네, 그런 데서 그냥 뭐 아이스 라떼나 샌드위치나 뭐 고추장 김밥이나 뭐 아레크림 그라탕 뭐 이런 거 되게 다양하네. 제일 싸고 뭔가 괜찮은 거 그런 것만으로도 그냥 정말 행복하게 같이 되게 오랫동안 시간 보내고 이것저것 밖에 뭐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나 뭐 부암동 골목, 삼청동 이태원 등등을 함께 막 돌아다녔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아토백 씨처럼 사진을 진짜 잘 찍고 좋아해서 항상 그 친구를 떠올리면 뭐 그 친구가 찍었던 광화문 사진이나 이런 게 생각이 나요. 몇 년 전에 그 친구랑 같이 고향도 다녀오고 저 했는데 고향이 어디죠? 천천 대천 쪽이에요. 거기가 어디인가? 고령 쪽이요. 충청도.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냥 정말 지금이야 제가 술을 좋아하지만 그때 그냥 정말 차 한 잔을 두고도 몇 시간씩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같이 얘기했던 친구고 그러면 생일 축하 메시지. 친구야 듣고 있니? 예전에 학교 같이 다닐 때만큼 항상 곁에서 보지는 못하지만 너가 정말 바빠서 뭐 이제는 그냥 몇 개월에 한 번씩 보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마음속에서 숨쉬고 있고 나라는 사람을 이루고 있는 존재가 너고 그래서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길의 한가운데 서 있고 어떤 길을 향하든 항상 응원하고 우리가 함께 해왔던 지나가 버린 날들이지만 그 모든 순간들과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각자의 삶과 그리고 함께 또 보낼 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태어나줘서 고맙고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축하해요. 저희도 축하드리고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방송을 또 들어주신다고 하셔서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바쁘시겠지만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아토릭 씨는 한 주 어떻게 보냈나요? 저는 요새 드라마 정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 라이프 온 마스라고 2007년인가 2006년쯤에 나온 영국 드라마고요. 지금 엄청 최근에 그 OCN에서 라이프 온 마스라는 같은 이름으로 리메이크작이 나왔어요. 화성의 삶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게 이제 원작에서는 그게 영국 드라마다 보니까 영국의 유명한 가수인 데이빗 보이의 노래 라이프 온 마스가 있는데
그 노래와 관련이 있기도 하고 내용상 그리고 그 내용이 2007년에 형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눈을 떠봤는데 70년대로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경찰인데 그러면서 뭐 사건 해결을 해가면서 내가 왜 이 과거로 왔는지, 내가 미친 건지, 혼수 상태인 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그 70년대에 갑자기 떨어진 삶이 라이프 온 그 화성에서의 삶과 같다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그 노래가 중요하게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한국에서는 그 노래가 쓰이진 않지만 제목은 그대로 쓰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고화성님 연기를 되게 사람들이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리메이크작은 2000 지금에서 88년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을 더 이렇게 땡긴 거죠. 원작보다. 네. 저희 그래서 오빠 생일인데 88년도. 저희 언니도 태어나네. 그래서 그때 뭐 월드컵이 아니라 올림픽도 네네. 있었고 좀 중요한 해여서 그런지 그때로 간 건데 이제 그 고화성님의 그런 말투가 약간 그런 80년대 서울 여성들의 말투를 뭐 되게 잘 표현했다고 사람들이 하는데 뭐 저는 그 말투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서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평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 자체도 저도 조금 봤는데 꽤 재밌었어요. 원작을 모르고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작과는 조금 결말은 아마 다를 거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판 리메이크도 있는데 그것도 결말은 달랐거든요. 저 보진 않고 결말만 아는데 근데 저는 영국의 결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궁금하네요. 네, 그러게요. 아주 재밌는 드라마예요. 이런 게 근데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타임슬립. 시그널 같은 것도 뭐 과거랑 연결되는 네. 거고 또 뭐가 있었지? 나인도 생각나고 나인도 향 피우면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거였고 뭐 그리고 최근에 뭐 터널을 지나가면 이렇게 또 과거로 가는 그런 드라마가 최근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제 정확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드라마를 잘 안 보긴 해가지고 뭔가 오늘 할 영화 시간여행이랑도 그쵸. 좀 우리는 시간여행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는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맞아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정말 많죠. 시간 여행이라는 소재가 이렇게 되게 뭔가 재밌는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소재로 이용되는 기도 한데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영화는 뭔가 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깨우는 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 아무튼 이 감독님께서도 이 어바웃 타임의 감독님 리처드 커티스 감독님도 그냥 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여행이라는 주제에 매료가 돼서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뭐 다른 SF 영화나 막 이런 것처럼 특별한 특수효과가 막 들어간 것도 그쵸. 아니고 되게 일상적인 얘기들을 다루고 그냥 있잖아요. 장롱에 들어가서 마음 좋죠.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저희가 일주일 만에 녹음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전에는 2주 정도 텀으로 녹음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참 좀 빡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영화를 보통 한 적어도 2번은 보고 막 캡처도 해가면서 보고 막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글도 쓰고 정보도 찾아보고 이러면은 2주 정도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천천히 취미 생활 하듯이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좀 되게 시간을 들여서 한다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좀, 네, 그러네요. 아무튼,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별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제 영화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뒷방상영관 6번째 영화는 About Time입니다. 와, About Time 다들 되게 인기가 많았던 그쵸. 영화로 기억을 해요. 제 주변에도 본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저가 이 영화를 하자고 되게 주장을 했죠. 제가 좀
저번 영화가 사실은 재미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보고 행복해지는 영화를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골랐어요. 원래 제가 영화를 보고 막 행복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잘 안 하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직방 진짜 특효약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 보는데 아니 그냥 DVD를 틀고 이 OST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러면 너무 쉬운 사람이 되나 내가? 아무튼 이거를 계속 봐도 계속 행복하고 그래서 참 바쁘게 준비를 했지만 이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이걸 위해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도 진짜 이 영화가 개봉했던 당시에 영화관에서 3번 봤고 그 이후에도 이제는 거의 뭐 셀 수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봤는지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봤던 그 날에도 제가 중간에 그 연시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이 생겨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미 영화에서 빠져가다 너무 행복해서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야 진짜 행복해. 그랬어요. 아 저도 이걸 보고 그러니까 여기 학교 도서관에서 보고 뒷방에 와서 있는데 또 연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그 영화의 감정이 남아있어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그냥 하고 싶어 너무 막 이렇게 그렇게 뭐 내가 지금 너무 이런 기분이야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아무튼 그런 영화고요. 그러면 이제 영화 소개를 해볼까요? 네. About Time은 2013년에 나온 영화고요. 리처드 커티스 님이 감독과 각본을 둘 다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로는 도널 글리슨과 레이첼 맥아담스 그리고 빌 나이 배우님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사랑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로코물로 많이 홍보가 됐지만 특히 이 리처드 커티스 감독님이 러브 액츄얼리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를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이라 해야 될까요? 그걸 통해서 좀 더 홍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로코물로만 비춰졌는데 그래서 저도 당시에는 안 봤거든요. 저는 로코물 별로 안 봐서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주위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많고 막 카톡 프사 막 이런데 해놓은 사람도 엄청 많았고 연시에서도 맞아요. 옥상영화제 때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인기가 정말 많은 영화인데 그냥 별로 안 끌려서 안 봤는데 그만 압니다. 네. 근데 그러고 개봉하고 한 1, 2년 뒤에 아마 제가 봤는데 그때 또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이걸 왜 그렇게 좋아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제 이제 다시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어제는 좀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엄청 흥행을 한 영화예요. 이게 영국 영화인데 영국에서 낸 수익의 거의 2배 정도를 냈을 정도로 그리고 미국보다도 훨씬 우리나라에서 흥행 수익이 좋았고 그리고 이게 IMDb를 이제 이런 영화 조사할 때 IMDb 많이 보는데 거기에 아예 써 있더라고요. 이 한국에서 뭐 몇만이 넘었고 이런 굉장히 흥행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339만 관객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한국과 미국 영화를 제외한 영화 중에 최고 기록이었다 해요. 근데 이게 너의 이름은이 나오면서 깨졌다 이 기록이. 그 영화도 참. 근데 뭐 애니메이션을 빼면은 이 영화가 아직도 최고라고. 아니 그건 좀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구질구질해. 네, 구질구질하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워킹 타이틀 필름스라는 영국의 영화 제작사의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 제작사는 83년에 만들어진 어떻게 독립 영화사였는데 지금은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소속이 되기도 했고 우리가 아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 About Time을 포함해서 그런 로코물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전에 브리짓 존슨 일기 그 시리즈나 아니면
러브 액츄얼리, 노팅힐 등의 음.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 이게 이제 리처드 커티스 감독님이 각본을 쓰시거나 뭐 감독하신 영화도 많고 휴그랜트도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의 그런 콤비는 이따 라임님이 좀 더 얘기해 주실 거고 그래서 저도 좀 이 영화사를 그냥 로콤을 많이 하는 그런 곳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본 영국 영화는 다 워킹 타이틀인 거예요. 거의. 그리고 사실 리처드 커티스 감독 영화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국 영화는 다 여기서 찍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꽤 이제 큰 회사라서 그런 거. 우리가 많이 아는 빌리 엘리어트도 여기서 나오고 어머. 그리고 뭐 오만과 편견, 라임의 취향 저격. 맞아. 약간 워킹 타이틀 제 집인가 봐요. 그런 영화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뭔가 사랑 얘기가 아니면은 코엔 형제 영화도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파고도 그렇고 헤일 시저 그리고 시리어스맨도 헬시죠. 네, 여기서 나온 영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게리 올드만 배우 좋아하는데 그렇죠. 네, 그 옛날에 있었던 로미오 이즈 블리딩이라는 영화도 있고 아니면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그리고 최근에 다키스트 아워라는 작품 그 작품도 이제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네, 하는 곳이네요. 또 사이먼 페그가 약간 좀 재밌는 캐릭터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새벽의 황당한 저주, 지구가 끝장나는 날 이런 영화도 여기서 많이 나왔다 해요. 그러니까 영국에 웬만한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꽤나 큰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들 얘기를 조금 하면은 일단 도널 글리슨이 팀 역할로 나오죠. 네. 이 남자 주인공인데 저의 이상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번에. 아, 저도 진짜 이 영화 처음 보고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진짜 묘한 알게 모르게 매력을 마구 아니에요. 뿜어내고 확실히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일단 도널 글리슨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영어 스펠링 때문에 돔놀이라고 맞아요.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 처음 들었을 때 이름이 무슨 뭐 저거지 이랬는데 발음은 M이 묵음이라서 도널이라고 해요. 유튜브에는 이분 검색하면 처음으로 뜨는 영상이 그거더라고요. 자기 이름 발음 가르쳐주는 영상. 되게 웃긴 영상 되게 많고 그거 생각난다. 제이크 지. 그 헐. 그 코난 그분이 따라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도널 글리슨은 아빠도 배우세요. 브랜든 글리슨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해리포터의 그 매드아이 무디라고 이렇게 애꾸눈처럼 이렇게 눈 그거 안대 같은 거 하신 분 있죠. 그분이 그 사람 아빠시더라고요. 나중에 이건 스폰데. 그쵸, 알죠? 거기까지. 저는 일도 안 봐서. 아, 진짜? 그 쿠키야 엄청난 듣고 있니? 스포가. 그래서 그러고 도널 글리슨도 빌 위즐리로 나오죠. 해리포터 시리즈에. 맞아요. 네, 그리고 도널 글리슨이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은 영화에 나왔어요. 진짜. 그래서 뭐 유명한 걸로 하면 해리포터 시리즈도 그렇고 레버넌트에도 나왔고 프랭크 맞아. 에서 브루클린에도 나와요. 네 브루클린에서도 나와요. 맞다. 그쵸. 거기서는 원래 이렇게 커플이 있는데 그걸 뺏으려고 하는 역할로 나오거든요. 아, 뺏으라고 하는 건 아니죠. 아, 근데, 이 친구도 진실한 사랑이에요. 저도 그게 아니까, 뭔가 그 원래 있던 그 사람도 엄청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엄청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 진짜 힘들겠다. 진짜. 맞아. 네 그리고 최근에 스타워즈에도 헉스 장군의 맞아요. 역할로 나왔다고 합니다. 성격이 진짜 좋대요. 그래서 한 번 작업을 하면 꼭 계속 하려고 하고, 막, 진짜요? 친해지면은 막 그냥 작은 역할도 해달라고 하면 그냥 나오고 그런 사람이래요. 너무 좋다. 그래서 이분 어제 막 찾아보다가 시상식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영국 독립 영화 시상식인데 거기서 아버지랑 도널 글리슨
같이 후보에 오른 거예요. 같은 상의 후보로? 네, 뭐 최우수 조연상 같은 그런 후보였는데 아빠가 수상을 했는데 아버지는 못 오셨고 일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도널드 글리스한테 쪽지를 주신 거 혹시 나 수상하면 이거 읽어달라. 그래서 나가서는 아빠는 자기가 받을 거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좀 비꼬는 식으로 되게 재밌게 말하고 약간 어바웃타임의 연장선 같다. 네, 되게 맞아요. 아빠도 그렇고 되게 둘 다 유쾌하고 재밌는 성격인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말도 되게 많고 잘하더라고요. 영화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 그래서 되게 귀여운 사람입니다. 아, 저는 이분 그 말하고 싶은 게 저는 이 도널드 글리스는 블랙미러라는 그 드라마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게 한 회 한 회가 다 다른 내용이라서 그 한 회에만 나오는 건데 그 시즌 2의 에피소드 1 Be Right Back이라는 에피소드인데 그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서 저도 그때 보면서 마치 About Time을 보고 매력을 느끼듯이 뭐지? 약간 뭐지 저 사람 약간 이렇게 맞아. 됐던 사람입니다. 매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잘생겼다니까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다음. 네, 다음은 이제 레이첼 메가담스. 음. 그 메리 역이죠. 사랑스러운. 네, 사랑스러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시원시원한 미소와 그 입이 너무 예뻐요. 입이 이렇게 크게 웃는 모습이 맞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분이 웃는 걸 보면 저도 막 웃게 돼요. 그리고 이제 데뷔는 조금 늦은 편이었대요. 그래서 그 킹카로 살아남는 법이라는 영화에 나왔었는데 그게 고등학생들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미 고등학생 역이었지만 26살 정도의 그런 초기작을 했었고 또 많이 아시는 노트북에 나왔죠. 진짜. 네. 그래서 이런 초반 그런 작품들이 좀 크게 성공하면서 약간 부담을 느꼈다고 해요. 갑자기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니까. 그래서 좀 큰 역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뭐 007이라던가 그런 좀 큰 역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좀 거절을 꽤 했었다고 해요. 아, 뭐 지금 그 다크나이트인가 아니면 아무튼 배트맨 시리즈에서도 그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안 했다고 해요.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우리 또 특이한 점이 시간 여행하는 사람의 아내로 만나서 여행자의 아내라는 영화까지. 그 영화도 있고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도 그 약혼자로 나오죠. 그리고 오늘 하는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도 시간 여행자의 아내가 되는 그런 신기하다. 역할을 3번이나 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나이 배우님인데 이분은 아빠 역할로 나오신 분이고 키가 엄청 크고 마르셨죠. 맞아요. 구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뼈가 엄청 말랐고 근데 이렇게 막 잘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잘 휘적휘적 느낌? 맞아요. 휘적휘적. 주차 주차장에서 이렇게 풍선인형? 풍선인형 그런 것처럼. 아 맞아. 어제 막 사진 찾아보는데 그 사진 포즈들이 막 다 V를 하고 있거나 막 안경을 이렇게 잡고 있거나 이런 포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이가 한 뭐 60, 70세 정도 되시는데 막 V 하고 있길래 좀 그러게요. 그냥 귀엽다 생각했는데 맞아. 그 찾아보니까 좀 희귀병 같은 게 있으세요. 아. 이 양손에 그 약지랑 그 새끼손가락 맞나? 아무튼 4-5번째 손가락이 안 펴지는 그런 그래서 영화도 제가 그걸 맞아요. 보고서 이렇게. 영화를 맞아. 다시 보니까 기억난다. 모든 장면에 이 손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억난다. 그래서 이 2번째, 3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팀이랑 안을 때 보통 기억난다. 이렇게 안으면은 등에 이렇게 손을 손바닥이 닿죠. 닿는데 4번째, 5번째 손가락이 접혀서 이렇게 손가락 2개로 이렇게 하고 안고 계셨던 장면이 그렇구나. 저는 이게 그냥 이분의 특이한 제스처를 손동작 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그래서 사연이 또 있었네요. 뭐 영국에서 한 3-4% 정도 그 발병되는 그런 병이긴 한데 이렇게 완전히 손가락이 굽어지는 건 좀 심한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좀 놀랐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뭐 러브 액츄얼리에서도 나왔고 이분도 해리포터 시리즈에 루퍼스 스크림저 라는 역으로 나온다는데 저는 안 봐서 마법부 모르죠? 장관? 그렇구나. 맞나요? 장관 되게 자주 교체돼요. 아, 그래요? 아무튼 해리포터에도 나오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캐리비안 해적의 그 문어 괴물 그거는 데미 진짜 존스. 몰랐어요. 오늘 알았어. 네, 저도 찾아보면서 알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리처드 커티스 감독님이 영국 드라마인 닥터우의 하나 에피소드를 쓰신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거든요. 잠깐 빌나이가. 근데 그 편이 제가 닥터우는 보진 않았는데 2편만 봤거든요. 왜냐면 반고 편이어서 반고를 현재 오르세 미술관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작품들이 어떻게 걸려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화란 말이에요. 정말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는 그런 화인데 이거를 리처드 커티스 감독님이 썼고 맞아. 또 빌나이 배우도 나왔다는 거 생각하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구글에 닥터우 반고만 쳐도 나오니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 리처드 커티스 감독님께서 자기가 항상 그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생전에는 정말 거의 그런 것들 거의 한 정도 팔리지 그랬죠. 못했었죠. 가난하지. 네, 그랬던 것이 너무나 그래서 항상 타임 트래블을 해서 돌아가서 그걸 돌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아마 영화도 그 닥터도 만드시게 된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 러빙 빈센트라는 영화를 꽤 최근에 개봉했었죠. 몇 개월 전에. 겨울에 네.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혼자 봤었는데, 그때도 막 펑펑 울면서 봤었어가지고, 반고흐를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처드 커티스 감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리처드 커티스 감독님은 1956년 뉴질랜드 웰링턴 출생이세요. 근데 국적은 영국인데, 그게 이분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약간 그 유니레버의 경영진이었는데 전 세계에 파견되고 막 이러셔가지고 그 영향으로 뉴질랜드나 뭐 필리핀이나 스웨덴 이런 데를 오가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까 언급해주셨던 것처럼 이분은 영화 각본가이자 영화 감독이자 영화 프로듀서로도 활동하시고 또 TV에서도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세요. 각본가가 된 그 계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이분이 원래는 각본가가 아니라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근데 본인이 배우로서는 너무 막 평범해가지고 그 막 항상 역할을 받을 때 어떤 그런 재밌는 대사도 막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의 대사를 직접 내가 써야겠다라고 결심한 데서부터 내가 안 주면 내가 쓴다. 그런 각본가의 커리어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휴그랜트, 그쵸?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그 로맨틱 코미디의 대명사인 휴그랜트, 아니면 그 미스터 빈으로 잘 알려진 로안 애킨슨과 많이 자주 작업을 하시고요.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도 좋아하고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나 자신을 정말 잘 아는, 깊이 아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셨는데 지금은 4명의 자녀를 두고 계세요. 근데 영화에서도 팀이랑 메리가 굉장히 많은 자식들을 이렇게 가지고 싶어 하고 또 가지게 되는데 아마 그 감독 개인적인 역사도 반영돼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좋은 아버지실지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해요. 그 마지막쯤에 팀이랑 아빠랑 시간 여행을 해서 어릴 때로 돌아와서 둘이 해변을 뛰놀잖아요. 그때 그 어린 꼬마가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감독님의 아들. 주황머리. 네, 그 몰래 주황머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웠는데. 네, 얼굴은 잘 안 나오지만. 맞아요. 그랬구나. 그리고, 좋다. 그니까요. 이분께서 뭐 텔레비전에서도 뭐 필름, 영화 쪽에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는데, 코믹 릴리프라는 자선단체도 설립을 하셔서,
이렇게 다방면에서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는 뭐 MB라는 대영제국 훈작사, 12라는 영국 훈장 상급 훈사 이게 다 그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영국의 뭐 훈장? 여왕이 주는 그런 상. 뭐 그런 건가요? 건가 봐요. 그리고 바프타 어워즈에서도 그가 TV나 영화 부문에서의 그런 성공적인 활동과 자선 활동에 한 기여를 치하하는 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2008년에 영국 문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12위에 랭크되기도 하셨다고 해요. 이분 커리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영국에서 가장 성공한 코미디 각본가 중 한 명이시고요. 그 아까 아토믹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통 로맨틱 코미디 영화 쪽에서는 그런 게 많은데 뭐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노팅힐,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 러브 액츄얼리, 어바튼 그쵸? 이런 거 다 리처드 커티스 감독님이 관련되어 있으셨던 거고 뭐 워호스 드라마 워호스로도 알려져 계시고 미스터 빈을 공동 각본을 하셨는데 이 미스터 빈의 배우인 로안 애키슨을 옥스퍼드 대학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 이게 실험 극 클럽이었던 거기에 속해 있던 그 에세트라 레뷰라는 그런 각본팀에 함께 가입을 해서 처음 같이 시작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이후에는 2004년에 리처드 커티스 각본의 시트콤이 각각 그 영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시트콤 1, 2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한 사람의 어떤 쇼가 톱 10 중 2개나 포함된 것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각본가시라고 합니다. 영화 커리어에 있어서는 그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이라는 게 그가 지금까지 거두어온 그런 영화 쪽 성공의 가장 첫 번째 돌파구가 되었던 영화라고 볼 수 있고요. 당시로서는 정말 가장 큰 수익을 벌어들인 영국 영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그 휴그랜트가 국제적인 스타이자 로맨틱 코미디의 대명사로서 발돋움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 작품도 워킹 타이틀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쭉 이제 이 감독님의 작품 활동을 하는 그 집이 워킹 타이틀이 되게 되는데 1997년에 그 TV 시리즈로 시작을 했던 미스터 빈을 큰 스크린으로 영화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쳤고 그 이후에도 뭐 그 노팅힐 각본으로 본인이 그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으로 세웠던 그 역대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영국 영화 기록을 깨셨어요. 각본만 하셨고요. 이 네. 감독도 했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노랑 씨도 예전에 발제해주셨던 그 브리짓 존스의 다이어리 너무나 사랑스러운 르네 젤리거가 나오는 그것도 원래는 원작 소설이 있는데 콜린 퍼스. 네. 콜린 퍼스 정말 싸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제 영화화하는 공동 각본을 쓰셨고 크리스마스만 되면 생각나는 로맨스 영화의 고전 러브 액츄얼리는 이제 각본과 감독까지 다행히도 그렇게 맡으셔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어바웃 타임을 감독을 하셨고 각본 감독 둘 다 그리고 트래쉬는 어바웃 타임 안에서도 그 로리가 벤치에 앉아서 마지막 읽는 책을 읽고 있죠. 그게 앤디 밀리건 원작 소설인데 실제로 이제 그거를 영화화하는 각본을 이 감독님께서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토믹 씨께서 좋아하신다고 하셨던 로알드 달의 애쉬오 트롯 네. 거부가라는 그 영화를 하셨는데 로알드 달의 고전 어린이 소설을 각색하신 거라고 해요. 각본만? 네. 각본만 네. 하신 걸로. 네. 저는 진짜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저는 그냥 영국 영화라고 알고 있었던 영화가 사실은 영국 영화가 아니라 그냥 이분 영화였던 그리고 막 제가 되게 좋아했던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이지만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맞아요.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저는 뭔가 영국 영화의 특색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고 아까 라임 씨가 그러니까 이분 스타일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 인터넷에서
당신이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영화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 막 그런 글이 있었는데 재밌네요. 그 중에 사실 거기서 좀 비판적인 내용도 담겨 있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통은 영국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때는 이게 영국 그대로의 현실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만들어진 영국의 상이랄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랑 씨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주인공을 둘러싼 약간은 괴짜 같은데 뭔가 재미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항상 등장하고요. 맞아요. 네, 다 들은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어바웃 타임이라는 얘기 했죠? 네. 오래된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한 지가 줄거리를 얘기하고 영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화가 아토믹 씨가 얘기들 좀 하셨듯이 로맨틱 코미디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팀과 메리의 예쁜 사랑 얘기? 근데 제가 또 저도 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왓챠의 그 코멘트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사랑 얘기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사랑 얘기였네? 라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그냥 뭐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가족 그리고 그냥 정말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왔어요. 줄거리를 읽는 게 아니라 영국 코넬 지방 바닷가에 팀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빼빼하고 머리가 주황색이고 여자친구 만드는 것이 꿈인 팀은 갓 20살이 됐습니다. 도널 글리슨이 연기를 하고요. 어머니 메리는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정원을 가꾸며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독특하면서도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앤디 워홀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V4 벤테타의 V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빌라이 배우가 연기하는 제임스 레이크 씨는 대학 교수로 일을 하시다가 50세에 은퇴하시고 책 읽고 아들과 탁구를 치며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죠. 그쵸. 늘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지내는 데스몬드 삼촌. 그리고 이 집안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근사한 항상 맨발을 하고 있고 보라색 옷을 입는 팀의 동생 키캣. 이렇게 5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매일 해변에 나가 차를 마시고 매주 금요일 밤마다 마당에서 영화를 봅니다. 너무 좋아요.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고 영화를 보더라고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살이 된 팀은 아버지로부터 집안 남자들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집안의 비밀을 전해 듣습니다. 미래가 아닌 과거로만,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순간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두운 곳을 찾아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쥐고 돌아가고 싶은 그 순간을 떠올리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팀이 잠시만 1분만을 외치며 어두운 곳을 찾아 들어가 주먹을 쥐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팀은 런던으로 우리나라 치면은 상경이죠. 상경에서 변호사로 일하게 됩니다. 런던에서 팀은 성격이 괴팍한 극작가 해리의 집에서 지내며 로펌에서는 자신의 이름도 로저 막 이렇게 헷갈리는 귀여운 로리와 함께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첼 웨가덤스가 연기하는 메리를 만납니다. 메리는 부모님이 미국에 사시는 걸 보면은 미국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빠가 셋이고 런던에 있는 출판사에서 원고 읽는 일을 하고 있어요. 케이트 모스를 사랑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사람 많은 파티에서는 괴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리고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하면은 착한 창녀처럼 생긴 조애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팀과 메리는 어둠 속 카페에서 처음으로 만나고 서로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헤어지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그 극작가인 해리의 연극이 초연 날이었는데 배우들이 대사를 잊으면서 엉망진창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팀은 그 배우들에게 대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간을 거스릅니다. 팀의 고군분투로 연극은 기립박수를 받으며 마무리되지만 그 시간을 거스르면서 팀과 메리가 만났던 시간도 함께 사라지고 메리의 전화번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팀은 메리와 다시 만나기 위해 메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케이트 모스의 전시장에서 하루 종일 그리고 며칠 메리를 기다리고 또 다시 시간을 거스릅니다. 두 사람은 조에나의 파티장에서 다시 처음 만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다정한 농담들, 사랑을 표현하는 말들, 수줍은 몸짓들은 직접 보시고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동거를 하고 결혼하고 예쁜 딸 포지가 태어납니다. 포지 맞죠? 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뭐 동생인 키켓의 삶이 망가지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키켓의 의지와 주변 사람들의 지지로 다시 행복을 찾고 그리고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팀은 이 날을 위해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주어진 날들을 완전하고 즐겁게 보내야 한다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교훈을 배우며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꼽아온 장면들을 얘기해보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보기를 해봅시다. 저는 다시 보고 싶은 장면이 그 메리랑 팀이 이제 같이 살게 되면서 매일 아침이나 아니면 뭐 평소 그냥 놀러 갈 때도 계속 같은 역에 지하철 역으로 역세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이고 한명이 네. I love you 이런 노래가 나오죠. 네, 그런 노래를 배경으로 그 역에서 뭐 같이 출근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지하철을 타야 해서 뭐 헤어지는 장면 아니면 같이 놀러 가는 장면들이 이렇게 계속 쌓여서 보여지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봤을 때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맞아요. 귀엽고 그런 둘만의 시간이 쌓인 둘만의 역사가 쌓인 곳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지하철역이. 그런 공간이 주는 의미도 좋았고 저도 뭐 그냥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그 주로 가게 되는 공간이 다 있잖아요. 그쵸. 뭐 학교에서 많이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집 근처 이런 데나 그런 데서 계속 쌓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 언제는 저기서 뭐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되게 사랑스럽게 그 장면에서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장면. 그리고 그 막 뭐 크리스마스 파티인지 아닌 무슨 날인지 맞아요. 둘이 잠옷 같은 네. 털옷 입고 귀여워. 기달린 털옷 입고 가는 게 너무 귀여워서 그것 때문에 꼽은 것도 있어요. 귀여워. 저는 그냥 거기서 이제 버스킹 하는 밴드들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 방금 제가 조금 부른 그 노래를 실제로 부르는데 그분의 목소리도 너무 좋고 맞아요. 노래도 좋아요. 그냥 너무 진짜 아름다운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좀 그렇게 장면이 쌓이는 그런 시퀀스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그 비포 선라이즈 맞죠? 거기서도 이제 마지막에 그 우리 파일럿 방송에서 했던 영화인데 아무튼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두 주인공이 갔던 장소들을 주인공이 없는 그런 빈 공간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주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마지막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알죠? 네, 나연 씨. 알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원정 씨가 진행을 맡으신 원정 씨가 칼같이 넘어가 버리셔가지고 그래서 못했는데 저도 그 장면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에서 좀 쓸쓸함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맞아요. 그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그때는 되게 그 두 사람의 공기로 채워져서 그런 두 사람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로 채워진 공간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그 공간만을 비춰주는 그게 하지만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는 공간이죠. 공간 안에 뭔가 있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마치 아니면 약간 사진처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고정된 그런 구도로. 그게 뭔가 누군가 다시 와서 거기를 찍은 느낌? 그 주인공이 혼자 와서 찍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아서 우리는 이제 후속편이 있는 걸 알았지만 그때 몰랐으니까 되게 감독님도 모르셨을 네. 거예요. 그 당시에 봤으면 정말 더 아련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아무튼 저는 그런 장면을 좋아해서 이 지하철 장면을 꼽았습니다. 아까 아토믹씨께서 사진 얘기를 해주셨어가지고 아, 그거 할까요? 제가 사진을 되게 많이 찍는데 찍는 게 예전에는 일기를 손으로 많이 썼는데 이제 일기를 안 쓰게 되다 보니까 좀 기록을 하려고 왜 사진을 안 찍거든요. 써요? 그냥 안 쓰게 됐어요. 뭔가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일기를 계속 안 쓰더라고요. 막 밀리고 이러니까 그냥 이제 아예 안 써. 약간 포기된 상태라 지금 블로그 일기도 많이 밀려서 아무튼 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요즘 특히 제가 별로 특별히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없어서 집에서 저희 집 고양이 미키랑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미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별로 하는 일이 다 비슷비슷하고 집안에 있으니까 맨날 찍어도 다 거기 비슷한 데 찍고 미키 자는 거 찍고 이러거든요. 저 근데 항상 그거 잘 보고 있어요. 되게 맞아요. 저도 되게 기다려요. 네. 인스타에 스토리가 항상 올라오잖아요. 저번에는 아버지를 보는 눈빛, 나를 보는 눈빛 막 이런 것도 올렸잖아요. 이렇게 구독자가 있으시죠? 미키 팬입니다. 방금 아이고. 아토믹 씨의 귀걸이가 귀걸이가 빠졌어요. 쑥 빠졌어요. 괜찮아요. 깜짝이야. 아무튼 그래서 고양이가 좀 걔는 루틴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쯤이면 꼭 뭘 하고 몇 시쯤에 밥을 먹고 뭘 하고 이게 강한데 꼭 새벽에 제가 깨 있으면은 그 인형을 물고 울면서 와요. 그거를 제 방문 앞에 놓고 저를 막 쳐다보거든요. 그게 맨날 보는데도 맨날 이어서 맨날 찍어요, 그 사진을. 근데 뭐 찍은 거 모아서 보면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맞아요. 걔 표정도 뭐 어느 날은 누워있고 어느 날은 놓고 그냥 바로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뭔가 한 공간이고 매일 같은 시간이지만 그 조금씩 달라지는 그래서 쌓여가는 시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소중한 거고. 그게 너무 해주셨던 말씀이 너무 좋았고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저도 항상 제가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도 느끼는 건데 저는 제가 아토믹 씨처럼이나 아니면 다른 연시 친구들처럼 언제 제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그냥 영원한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뭔가 내가 마음이 뭔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몸이 먼저 약간 이렇게 셔터를 누르고 있는 그런 기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뭔가 문장을 찾고 싶어서 지금 찾았었는데 네. 한번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안 된다고 하면 아니. 릴리 로니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군가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너무 좋아서 네네네. 기록해뒀던 나는 모든 내 사진들에 대한 기억이 있다. 내 사진들은 내 인생의 조각천이다. 몇 해가 지나서도 내 사진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신호를 주고받는다. 서로 화답하고 모여들며 비밀을 엮어나간다. 하나의 생에, 하나의 장면에 모든 것이 있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작은 것들의 별자리로 귀결된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토믹 씨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좀
이렇게 기억하고 싶어서 찍는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좀 의미가 찍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찍으면서 더 잘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억한다는 행위와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가 이제 너무 붙어버려서 사진을 찍지 않으면은 잘 기억하지 않게 되고 사진을 찍으려고 보면 더 잘 기억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은 저의 장면은 저는 사실 진짜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그 모든 장면들이 너무 좋고, 제가, 프롤로그에서 라임 씨가 이 어바웃 타임을 제일 좋아하는 영화 3편 중에 한 편으로 꼽으면서 하셨던 말이 있잖아요. 나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이 영화 같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근데 저는 그 전에도 이 영화를 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이번에 영화를 다시 보니까 그 말이 진짜 너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진짜 계속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봐서 좋다. 진짜 모든 장면들이 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뭔가 이번에 다시 보게 된 장면이 그 팀과 메리의 딸 포지가 있잖아요. 포지가 태어나고 근데 이제 시간여행을 포지가 태어나기 전으로 하잖아요, 팀이. 근데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보니까 포지가 아니라 다른 아이가 있는 거죠. 남자아이로. 그때 되게 뜨악하게 되죠. 아이가 바뀐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니까, 그게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근데 팀이 이걸 다시 돌리려고 다시 엄청 애를 써서 다시 포지를 만나잖아요. 포즈를 그때 다시 봤을 때 그 표정이 진짜 막 너무 귀하고 너무 맞아요. 사랑스럽고 이런 표정인데 저는 그거를 처음 봤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아이가 바뀌었던 그게 되게 충격적이다. 너무 충격적이겠다.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팀은 팀이고 메리는 메리인데 그 아이는 그냥 포지가 아니라 아이였어요. 예전에 볼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저는 포지와의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포지가 포지든 뭐 남자아이든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근데 팀한테는 포지와 함께한 1년의 기억이 있고 그게 너무 소중하고 이미 포지라는 아이가 팀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포지를 잃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너무 알겠고 그 아버지도 담배 때문에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결국에는 근데 그 아들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담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미 너가 태어난 이유여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반한 건 멋진 스모커였기 때문에 그런 유머. 맞아요. 아무튼 그게 저는 아기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건 거기도 한데 좀 지켜야만 할 소중한 것보다는 뭔가 얻고 싶은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 얻고 싶고 뭔가 더 바꾸고 싶고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만약에 내 삶에서 뭔가 병이 있거나 그렇게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저는 당연히 가서 바꾸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너무 이미 소중한 것들이 있어서 절대 그걸 포기할 수 없고 아무리 바꾸고 싶은 게 있더라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행복인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이 영화가 시간을 거슬러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보통 시간 여행을 그렇게 하는데 영화 처음에서부터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계속 알려주고 그쵸. 그리고 아버지의 대사가 되게 그냥 짧게 지나가는데 되게 인상적인 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랑 같은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
그리고 예수님도 하느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러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 포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과정에서 저는 거기서 뭔가 다른 차원에서 연결된 복선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 모든 핵심은 그 키켓의 망가진 삶을 되돌려 놓기 위한 시도에서 생겨난 혼란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처음에 이제 키켓이 막 사고를 당하고 막 그랬을 때 팀이 메리한테 어떡하지? 키켓의 삶을 픽스시켜야 뭔가가 픽스되어야만 해 라고 했는데 그때 메리가 팀한테 그래 근데 무언가가 픽스되어야 한다고 해도 그거는 키켓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어떻게 저거 진짜 복선이다 라고 딱 느꼈었는데 왜냐면 그 이후에 그렇게 키켓의 삶을 돌려놓으려고 무언가를 바꿨다가 다시 포지를 잃어버려서 또 다시 포지를 되찾게 되면서 처음부터 이제 키켓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망가진 삶과 사고까지도 그대로 당하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그 키켓이 그 망가진 마음과 망가진 몸으로 병원에서 있을 때 정말 팀이랑 메리가 그 옆에 앉아서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뭘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기다려줘요. 키켓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나 마음이나 자연스럽게 그런 게 생길 때까지 그냥 정말 한없이 기다려줘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았고 그래서 어쩌면 키켓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저도 누군가한테 저 자신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두 부부가 키켓 사고 당한 키켓 앞에 앉아 있는 장면이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팀이 얘 삶을 자기가 한번 바꿔보려고 그쵸. 막 애를 쓰다가 그게 결국 안 되고 뭐 다른 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맞아. 그러다가 결국 안 되는구나 하고 메리가 말한 것처럼 키켓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다려가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어떤 사람의 삶에서 타인의 역할이 저는 되게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미묘한 그런 부분을 되게 잘 얘기해준 것 같은데 그 타인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의 힘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 삶은 내 삶이라는 거, 내가 해야만 한다는 거, 그거를 되게 잘 보여주고 그것도 두 사람이 되게 잘 알아서 또 집에 가지도 않고 이렇게 내가 너 옆에 있을 거야 라는 걸 딱 보여주는 맞아.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키켓의 삶은 오빠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키켓이 알아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팀이 자기가 시간 여행을 해서 자기가 뭔가를 바꿀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마음이든 인생이든. 그래서 그 초반에 그 마고로비 샬롯 너무 예뻐, 나왔을 너무 때도 예뻐. 얘랑 사귀고 싶어서 막 고백을 했는데 뭐 여러 방면으로 차이죠. 근데 그때 막 이제 혼자 나레이션으로 뭐 레슨 1 이러면서 누구도 이 시간 여행을 해서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뭔가 그리고 그 마리를 만나는데 한 번은 마리가 남자친구가 있는 경우가 메리. 메리가 남자친구가 있기도 했고 그랬는데 결국 둘이 잘 만나잖아요. 그리고 키켓도 사고를 당했지만 어떻게든 잘 풀렸잖아요. 그게 뭔가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그걸 보면서. 맞아요. 그 샬롯은 어떻게 했어도 팀을 사랑해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메리는 어떻게 했어도. 처음에 만났다가 뭐 번호를 잃어버렸어도 다시 만났을 때도 사랑스럽다고. 좀 이상하긴 한데 나 제일 마음에 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날 때도
결국엔 그때 또 사랑에 음. 빠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는 진짜 시간 여행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원래 그 두 사람이 뭐 운명이라고까지는 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더 빨리 만나고 더 늦게 만나고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라임의 장면은 뭔가요? 저도 뭐 노랑 씨처럼 영화를 제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들을 다 가슴에 담아두고 사랑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메리가 팀한테 이제 아이가 2명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한 명을 더 낳자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때 하는 말이 우리가 뭐 지금 2명을 낳았는데 어쩌다 그 중에 한 명이 똑똑하면 나중에 나머지 한 명은 평생 동안 멍청한 기분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원하지 않지 않냐. 3번째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우리는 two happy dummies를 얻게 되는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좋았던 게 보통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막 똑똑하고 재능 있고 성공한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거기서 메리가 그러니까 전 자막으로 네. 보험이 필요하다고. 근데 보통 한국 부모들이 얘기하는 보험이라는 것은 맞아요. 우리의 노후를 봉양해줄, 똑똑하고 돈 잘 벌어줄 그런 자식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서로의 보험이랄까? 그니까요. 아이들끼리 맞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투 해피 더미스를 갖자고 그 한 명의 멍청이를 위해서 다른 한 명의 멍청이를 더 낳고 싶어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따뜻했고 근데 이게 그 영화 자체에서도 그렇고 이 감독님이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다른 영화들에서도 보면 이 감독님께서 가진 가치관이랄까 그런 게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어딘가 뭔가 괴짜 같거나 어딘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모자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재치있고 사랑스럽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제가 프롤로그 때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이 영화를 꼽으면서 했던 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낮과 밤의 어떤 빛과 온기가 우리라는 존재의 나약한 또 그림자진 그런 부분들까지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느낌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저는 이 영화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어딘가 좀 이상하거나 좀 멍청한 제 자신이 그렇고 그래서 뭔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안아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저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 좀 되게 당황스러운 말이나 좀 뾰족한 말이나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몇몇 등장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사랑스럽게 바라봐주고 맞아요. 뭐 다 이렇게 재밌는 말로 이렇게 다 끌려주고 그냥 유머로 막 녹여내죠. 맞아요. 그게 그냥 다 너무 좋았어요. 맞아. 이분께서 원래 코미디에 특화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재치 있는 대사들도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실제로 이분이 각본을 쓰실 때 정말 여러 번 고치시는데 처음에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밑줄을 쳐놓으셨다가 나중에 그걸 다시 읽어보면 그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정말 여러 번 읽고 고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재밌게 만드는 게 진짜 힘든 일인 것 맞아요. 같아요. 아니 근데 약간 상상해도 혼자서 이거 재밌는데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약간 뭔가 슬프거나 뭐 이거는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들을 웃기고 즐겁게 재밌게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진짜 능력이 지금 딱 떠오르는 소중해요. 장면이 있는데 거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합체된 그 장면이 있거든요. 뭐지? 그러니까 삼촌이 앉아있고 그 옆에 로리가 앉아있고 그 다음에 해리가 앉아있고 아이고. 그 다음에 조애나가 앉아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앉아있는데 아유. 그날이 이제 포지의 생일날 첫 번째 생일날이어서 로리가 데뷔라고
엄청 커다란 자기 몸만한 곰돌이를 안고 왔어요. 근데 삼촌이 옆에 앉아서 곰돌이를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얘는 이름이 뭐니? 이래요. 거기서 로리가 호레이쇼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뭐 삼촌이 끄덕끄덕해요. 네, 그 로리가 생각만 해도 웃긴데 로리가 이제 대사가 대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보다 더 작은 선물을 가져오지 맞아요. 않는 것이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로 거기서 카메라가 딱 옮겨지면서 해리가 딱 나오는데 해리가 엄청 좋고 곰돌이를 안고 있어. 애기보다 엄청 작은. 그리고 표정도 되게 안 좋아요. 맞아, 왜냐면 해리는 애기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해리한테 어머니가 조애나가 거기서 상관없어요. 쟤는 머리가 없거든요. 기억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머니가 해리한테 애기들 파티에 오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리가 맞아요. 술 주는 줄 알고 왔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 장면이 진짜 웃기고 맞아, 그 큰 곰인형과 그 작은 맞아. 곰인형이 이렇게 딱 연결되면서 맞아. 해리가 막 야 이 멍청이 조용해 막 이러면서 로리한테 맞아요. 그래도 그 해리가 작은 곰인형이라도 사서 들고 그러니까. 왔다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맞아요. 맞아. 해리. 자유 코너로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뭐 All the Things She Said, Push the Button, Mr. Brightside, 일본도 뭐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뭐냐 이거? 백투블랙. 백두블랙 한국말로 적어놔가지고 막 이런 되게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영화 자체의 OST 주제들도 되게 좋고 맞아요. 그래서 좀 각자가 제일 이것도 참 장면 꼽는 것처럼 힘들었지만 제일 그래도 인상 깊었던 음악, 얘기하고 싶었던 음악을 꼽아와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라임 씨가 얘기를 해주실까요? 저는 여러분께 폴 뷰캐넌 씨의 미드에어라는 노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영화에서 처음 봤을 때도 막 진짜 녹아내리면서 전율이 흐르면서 행복해졌던 장면인데 그 처음 폴과 메리가 그 어둠 속에 있다가 만나는 장면이죠. 그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이 깔린 카페에서 나와서 처음 이제 밖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는 때에 흐르던 그 노래가 그 너무 웃음이 환하고 예쁜 그 메리가 걸어 나올 때 뒤에서 어른거리던 그 빛이랑 팀의 표정이랑 이제 또 서로 변호를 주고받고 메리가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볼 때 그 웃음이랑 또 다시 그걸 바라보는 팀의 표정이랑 그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미드에어가 그때 흘러나오는데 그때도 그랬고 이 영화 끝나고도 계속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 행복하게 아려와요. 아려와요. 지금까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노래들 중에 하나고요. 이 가사도 너무 간결하면서도 근데 저한테는 모든 걸 담고 있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사를 한번 읽어주세요. 짧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 옷깃의 버튼, 당신 머리카락의 색깔, 당신이 모든 곳에서 보여요.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공중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싶어요. 모든 거짓말과 가장된 것, 언젠가는 떠나게 될 바로 그런 것들. 하지만 나는 공기 속에서 당신이 보여요.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바로 그 소녀, 높은 그네에 앉아있던 그 소녀가 그로부터 떨어져서 무릎을 다쳤던 바로 그날. 그리고 오직 시간만이 당신을 잎사귀를 날리는 바람으로 만들어요. 인생이 살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 내려앉은 눈, 그 처녀의 잉태. 그래요, 나는 그녀가 공기 속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신이 공기 속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들으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니까, 그러니까 메리가 이렇게 팀이 먼저 나와 있고 메리가 이렇게 커튼을 제치면서 되게 수줍게 나오고 뒤에서 빛이 비치는 그 장면을 떠올리니까 되게 잘 어울리네, 진짜.
진짜 이 가사도 그렇고 이 가사를 전달하는 그 노래의 한음 한음을 짚어나가는 폴 뷰캐넌님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사랑을 노래를 하잖아요. 당신에 대한 모든 곳에서 보이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노래를 하는데 이분이 56세에 이 노래를 발매를 하셨는데 그 주름과 세월이 묻은 얼굴로 노래를 하시는데 그게 정말 저한테 어떤 그 목소리와 그 모습이 너무나 숭고하고 따뜻하고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는데 이 미드에어라는 곡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이 수록되었던 앨범과 관련된 그분의 인터뷰, 더 가디언즈에 나온 인터뷰와 함께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폴 뷰캐넌님은 그 글래스고 대학 친구들과 함께 1980년에 더 블루나일이라는 밴드를 처음 만드셨고요. 이 밴드에서 그 프런트맨이자 보컬이자 기타를 맡으셨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오랜 기간 활동하긴 했지만 이렇게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굉장히 길을 잃은 지치고 소진된 어떤 기분이었다고 해요. 힘든 시기를 거치셨는데 그 후에 거의 이제 그 블루나일의 마지막 앨범 이후로는 8년 만에 작업을 하게 됐는데 솔로 앨범을 내시게 됐는데 기사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그 앨범에는 어떤 환희와 멜랑콜리 그리고 리얼리즘과 판타지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고 가는 곡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분이 이 곡들을 쓰시던 당시에 그 새벽 3시에 그 부엌에서 창밖으로 여전히 반짝이고 있는 그 이웃집들의 불빛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여전히 깨어있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걸 궁금해 하시면서 이 곡들을 쓰셨다고 해요. 새벽 3시랑도 잘 어울리는 그쵸. 곡인 것 같아요. 갑자기 혼내 곡도 생각이 나네요. 3AM. 어쨌든 몰라가지고. 이 앨범은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그 어떤 상업적인 자극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신기한 게 이 앨범을 만들 때조차 자기가 곡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이렇게 프레질한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연약한 곡들을 누군가가 들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근데 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이었는지 알겠다고. 왜냐면 계속해서 사람이 오랫동안 어떤 음악 활동이나 음반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점점 더 불가능해지는데 그래서 정말 거의 뭐 이 앨범을 작업하면서는 아주 최초,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뭐 계약을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족시키거나 뭐 돈을 벌어야 한다거나 이런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저 그냥 자신의 어떤 기쁨과 그 어떤 무결한 순수함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다고. 뭐 그 밴드 활동을 하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이 앨범이 나오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그 사이에 걸렸던 것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는 그런 가운데 마침내 그 중에 딱 한 번씩은 때로는 10년에 한 번씩 아 이게 바로 진짜다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당신은 바로 그 작은 찰나의 순간에 그의 어떤 대가가 따른다고 해도 진실하려 할 것이다. 이 말이 정말 좋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기사에서 그 원문 표현으로 어떻게 말했는지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Such is the distance it seems between simply writing songs and chasing starlight 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노래를 쓴다라는 것과 별빛을 이렇게 내가 쫓아가고 그걸 추구하고 이런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아마 제가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나 지나온 삶 속에서 이분께서 느끼셨을 것들이 저한테 어떤 되게 깊은 데서부터 차오르는 그 온기로 차오르는 어떤 빛나는 아름다운 무언가로 다가와서 여러분과도 함께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박해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자주 생각하지 않고. 느끼는데 진실한 순간 되게 자주 느껴요. 팟캐스트 앞으로도. 네. 맞아요. 저는 진짜 저도 되게 여기 나오는 노래들을 다 좋아하는데, 좀 개인적인 사연이랄까 그런 게 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슈피겔 임 슈피겔이라는 노래고, 아르보 페르트라는 에스토니아 출신의 클래식 작곡가가 작곡한 노래예요. 이 노래가 영화에서는 팀이랑 메리가 이렇게 세 번째로 이제 정말 다시 만나게 돼서 같이 식사를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식사를 끝내고 메리가 팀에게 데려다 달라고 하죠. 차까지. 그래서 차까지 걷는데 걸어도 안 나와서 팀이 막 메리한테 차를 주차하기가 되게 힘드셨나 봐요. 그러는데 메리가 사실은 차는 집 앞에 있다. 그리고 다른 차를 사고 왔다 해서 두 사람이 같이 메리 집까지 걸어가게 되죠.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 또 여러 대화를 나누게 되고, 거리의 풍경들도 나오고, 그 장면에서 이제 그냥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는 장면에 나오는 음악이거든요. 이 노래가 되게 느려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아르보 페르트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분은 초반기에는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에프, 그리고 바르톡 그러니까 러시아와 동유럽권 작곡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고전주의, 쇤베르크 이런 작곡법으로 좀 현대 음악에 되게 좀 그런 화성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민족주의적이라던가 아무튼 그런 음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 70년대 후반부터 미니멀리즘 작품을 선보이게 되고, 그리고 70년대 후반 이때부터 좀 세계적인 음악 추세가 미니멀리즘 작곡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는 지난 여름에 계절학기에서 들으면서 배웠던 거고, 저와 함께. 네, 그때 또 이 슈피겔 임 슈피겔이라는 노래를 맞아요.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미니멀리즘 음악들과, 그리고 이때 동유럽이 좀 이렇게 냉전이 해빙이 되면서 그러면서 미국에 알려지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작곡법을 이거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종의 울림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그런 작곡법이 있는데, 이 작곡법의 특징이 곡 전체가 그러니까 오직 두 가지 소리 혹은 두 가지 악기로만 표현이 되고, 첫 번째 악기는 지극히 단순한 3화음의 아르페지오, 이렇게 하나씩 계단을 이렇게 걷는 것처럼 하나씩 하는 거고, 아르페지오 방식으로 연주되고, 나머지 두 번째 악기는 같은 조성 안에서 순차적으로 한 음씩 이동하면서 이렇게 연주되는 방식이래요. 이 노래, 그러니까 슈피겔 임 슈피겔은 1978년작인데, 이 노래도 되게 천천히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딴 이렇게 되게 정말 소리가 몇 개 없는, 여백이 많은 그런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영화에서 걸을 때도 그렇고, 이게 그냥 그 걸음이 되게 천천히 보이게 만들고, 뭔가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아 보이고, 시간이 뭔가 이 순간에 쌓이고 순간에 저장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백이 많으니까 이 두 사람의 소리와 그 거리의 소리들이 음악에 같이 합쳐져서 그냥 그 순간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리고, 느려서 되게 여유롭고 막 나른하고 그런 여름밤 느낌이 나는데, 저도 이 여름 작년 딱 6월 28일이거든요.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6월 28일에 그 홍대에서 뭘 하고, 이거를 사실 라임이 그 링크를 보내줘서 저도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거기 홍대에서 그 연희동 쪽으로 오는 길에 연트럴 파크가 있잖아요.
거기를 막 지나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는데 진짜 그 거리의 모든 소리들이 다 이렇게 음악 속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시간이 엄청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사람들도 엄청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그때 썼던 글을 다시 읽어보니까 기억나요. 걸을 때 듣기 좋은 음악이라고 좀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뭐 되게 근데 유명하대요. 야르고 페르트라는 작곡가가. 그래서 이 노래도 그래비티에서도 나왔다고 하고 한국 영화 중에서는 그 생활의 발견인가? 이 송승수 감독의 영화인 것 같은데 여기에도 나왔다고. 네. 그 수업 때도 이 곡을 배웠나요? 네, 맞아요. 배웠어요. 그때는 무슨 영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배운 노래는 다른 노래인데 벤저민 브리튼을 추모하는 성가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종 울림 소리가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이거는 그 화씨 911의 배경음악으로 쓰였는데 이게 되게 좀 참혹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의 배경음악으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종의 울림이 뭔가 운명의 울림처럼 이렇게 막 되게 숭고한 느낌을 주면서도 되게 애잔하고 비장한 그런 느낌도 주고 그러면 아토믹 씨가 골라온 영화를 음악을 들어볼까요? 저는 그 팀이 이제 해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간을 돌려서 연극을 도와줬다가 메리를 잃게 되죠. 메리와 만났던 시간을. 그래서 좀 그 상심을 해 있는데 해리가 보여준 신문에 케이트 모스 전시회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그 메리랑 만났을 때 케이트 모스를 좋아한다고 얘기한 게 생각이 나서 그 전시회로 달려갑니다. 혹시 메리가 올까봐. 그래서 거기 소파에 앉아서 계속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혹시 메리가 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그 다시 보기 장면에서 말했던 지하철이랑 비슷하게 계속 시간이 흐르고 팀은 거기에 계속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때 나온 노래가 더 큐어의 Friday I'm in Love라는 노래가 나와요. 이게 공교로운데 이 노래도 영국 밴드의 노래고 일단 더 큐어라는 밴드는 영국의 음악 캠프 네, 다시 시작하는 음악 캠프인데 더 큐어는 영국에서 70년대 후반에 나온 밴드고요. 그때 음악 캠프 할 때 들으셨으면 혹시 기억을 하시려나요? 네. 70년대는 펑크가 주로 유행을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큐어도 약간 초반에는 펑크 음악을 하다가, 지금은 뭐 고딕 락으로 분류된다고는 하는데, 그게 뭐 음악적으로는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일단 그 외적으로라 해야 되나요? 약간 머리도 길고 부시시하고 약간 산발 같은 머리를 하시고, 좀 화장도 이렇게 눈화장이나 좀 검은색으로 많이 하시고 옷도 검은색 많이 입고 약간 이런 스타일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로버트 스미스라는 분이 프론트맨으로 계시는데 저는 이 노래를 원래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영화 봤을 때 이 노래가 나왔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났는데 이제 어제 보니까 노래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 노래 들으면 그냥 모든 걸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랑에 빠지고 싶은 노래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근데 금요일에 들으면 더 좋은데 그래서 또 이게 기억이 남는 이유가 제가 2013년에 안산밸리 락 페스티벌을 친구랑 갔었는데 그때 2박 3일로 있었거든요. 그때 금요일에 더 큐어가 오고 일요일에는 허츠라고 제가 또 좋아하는 영국의
듀오라는 그분들이 있는데 그때 금요일에 큐어의 Friday I'm in Love를 금요일에 듣고 일요일에는 허츠의 Sunday란 노래를 들었던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있는 한 걸까요? 그러게요. 아무튼 뭐 짠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진짜. 한 해의 페스티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노래 들으면 그냥 그날이 생각이 나요. 더 큐어는 솔직히 제가 노래는 그렇게 많이 모르고 진짜 한 대여섯 곡밖에 모르긴 하는데 이분들이 또 라이브를 되게 오래 하는 걸로 유명하세요. 3시간 좋다. 네. 그때 우리나라 내암 왔을 때 3시간 정도 했는데 그래서 약간 팬이 아닌 사람은 이 사람들 뭔데 이렇게 길어도 뭐 1시간 40분? 거의 아무리 해들도 2시간 정도 하죠, 락배도. 근데 3시간을 했고, 근데 오히려 팬인 사람들은 외국에선 4-5시간 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3시간이야 이랬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냥 그때 되게 여유롭게 뒤에서 돗자리 깔고 친구랑 그냥 누워서 노래 듣다가 잠깐 일어나서 뭐 방방 쪘다가 이렇게 들어서 그때 기억이 되게 좋아요. 락페 가면 좀 고생 많이 하거든요. 막 앞에서 보려고 기다리고. 그런데 이날은 그냥 진짜 여유롭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막 그 밤에 여름, 아까도 말했지만 여름 밤 공기랑 뭐 맥주 먹고 막 좋다. 이런 거 기억이 나서 그냥 이 노래 들었을 때 그 영화에서 딱 들었을 때 그냥 반가웠고 일단은 그리고 그 팀이 뭔가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어 이미 빠져 있긴 했지만 사랑에 빠져 있는 준비가 딱 돼 있는 것 같아서 사랑스러웠던 장면이에요. 좋다. 하나 더 소개하자면 네. 그 러브송이라는 곡도 있거든요. 이 영화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더 큐어의 노래 중에 이게 아델이 부른 버전도 있어요. 알아요? 알죠. 그래서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가사가 계속 나오는 노래인데 그 아델 버전도 좋고 원곡도 좋으니까 들어보셨으면 오늘 좋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네, 그러면 이 영화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저에게 이 영화는 저 진짜 하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면이라기보다는 저 아까 그 캡처를 해서 카톡방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고 제가 막 그 아버지가 돼서 막 얘기를 하는 이렇게 연기를 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팀과 웨리의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들러리를 서시거든요. 들러리라는 게 그냥 이렇게 축사 같은 걸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진짜 이거 다 외울 수 있거든요. 내가 인생에서 단 3명의 남자만을 사랑했는데 나의 아버지는 냉정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니고 더글라스 맞나? 아무튼 엉클 D랑 비비킹 데스몬드 잠깐 머릿속이 잠깐만 그 다음에 비비킹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젊은이 이렇게 하면서 팀을 가리키죠. 그리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만 충고를 하는데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는 똑같다는 거. 우리는 늙고 같은 말을 수십 번씩 반복을 한다. 그런데도 상냥한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 그리고 팀은 상냥한 이게 무슨 kind and good heart 뭐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 상냥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별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없지만 팀의 아버지일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뭔가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는 똑같다는 것 그리고 늙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 그게 정말 좋았고 맞아요. 근데도
그런데도 저는 항상 그런데 왜 살아? 그런데 어떻게 살지? 막 이렇게 뭔가 허무함에 시달리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런데도 상냥한 사람과 지내라.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정말 상냥하고 다정한 사람이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뭔가 거기서 이 영화가 아까 전에도 막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더 큰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던 거랑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뭔가 항상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면 주고받는 걸 떠올리거든요.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고 받은 만큼 줘야 되고 그럼 받지 못하면은 항상 슬퍼하고 뭔가 내가 뭔가 마음을 준 만큼 저쪽은 아닐까봐 항상 망설이고 이랬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 영화에서의 사랑이란 뭔가 그런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따뜻한 온기처럼 항상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이런 아름답고 따뜻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인 것 같아서 네, 그냥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말하면 친절해야겠다. 뭔가 상냥하게 굴어야겠다. 그리고 뭐 그냥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뭔가 주고받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요약되지만 뭔가 그걸로 요약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하간 따뜻한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 영화는. 아까 해주신 장 얘기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장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아토믹이 했었어요. 네. 장? 이렇게. 필드. 이제 기억났어. 타임트래블 하려고 들어가는 옷장 생각했는데, 뭔 소리지? 하고 있어. 제가 아까 리허설 때 뭔 얘기를 했냐면, 뭔가, 방금 노랑씨가 사랑이 주고받는 걸로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뭔가, 이런 사랑의 짝대기 이런 걸로 서로를 이렇게 뭔가 가르치고 막 이렇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들 이렇게 뭔가를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다 사랑 이렇게 뭐 향수를 뿌렸듯이 이렇게 주위에 맴돌고 있는 느낌. 그래서 아까 제가 필드 그런 자기장처럼 네. 그런 장을 말했었어요. 제가 기억을 못했네요. 깜짝이야. 그러면 아토믹에게 이 영화는 뭔지. 저는 우리가 지금 팀 메리 그리고 아버지 역할 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저는 키캣이 되게 이번에 보면서 되게 애정이 간다 해야 되나? 맞아요.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냥 조금 나와도 그 눈이 글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키캣이 좀 힘들어 하는 걸 보고 오빠인 팀이 신경이 쓰이니까 같이 해변을 걸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때 키캣이 말을 하는 게 I'm the faller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넘어진 사람 아니면 뭐 떨어진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말 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약간 그런 사람이 있잖아. 가족들 중에 뭐 성적도 안 나오고 일도 망치고 뭔가 잘 안 풀리는 사람. 근데 그게 우리 가족에서 내가 그런 거 같아 이런 말을 하니까 팀이 아니야 너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키캣의 말이 너무 안쓰럽고 공감도 좀 되고 그리고 폴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뭔가 그냥 저한테 와닿는데 제가 이게 와닿던 것 중 이유가 하나 뭔가 말이 이상한데 와닿았었던 이유 중 하나가 김금희 작가의 경애의 마음이라는 책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창작가 비평인가 창비 개간지로 예전에 봤었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애라는 주인공의 엄마가
혼자 뭐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엄마는 그 경혜가 또 넘어질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해요. 근데 그 넘어진다는 게 전 좀 물리적인 넘어지는 것만 생각했는데 뭔가 이래서 힘든 일이 생겨서 살면서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못하겠고 의지도 안 생기고 이런 상황을 넘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구나. 약간 그때 좀 나름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 그런 표현에 대해서. 근데 여기 이 영화에서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이 쓰여서 좀 놀라기도 했고 그러면 만약 뭐 떨어진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넘어진 걸로 전 생각했는데 넘어졌다면 일어서면 되니까 또 키캣은 일어섰으니까 그런 좀 희망적인 느낌도 들었고 그냥 요새 그냥 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은 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짜 이건 로코가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모두의 사랑 얘기구나. 그 키캣과 팀의 관계에서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키캣이 엄청 막 춤추고 막 발랄한 그런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로 나오잖아요. 계속 그렇지만 근데 뭔가 점점 시들어가는 정말 애가 풀이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 예전보다 진짜 키캣한테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자꾸 내가 저런 아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서 그래도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그런 아이면은 그러면 어떡하지? 키캣이 생각한 것처럼 물론 그 극 중에서 누구도 키캣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키캣 스스로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너무 좀 키캣이 좋으면서도 약간 불안하고 너무 공감이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더 펄러라고 제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어서 되게 그 장면들에서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저 자신한테도 그렇고 이 처음에 그 팀이 가족과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했던 키캣에 대해서 소개했던 말을 원어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어요. Well, what can I call her nature thing? With her elfin eyes, her purple t-shirts, and her eternally bare foot, she was then and still is to me about the most wonderful thing in the world. 그냥 그 네이처 띵인 그대로 엘프 같은 눈과 정말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 영원히 맨발인 그녀의 그것과 그냥 그 자체로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존재인 키캣이라고 키캣한테도 말해주고 싶고 더 펄러라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를 모든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저한테 영화가 가지는 의미는 예전에 제가 방에서 혼자 술 좀 마시고 취해서 썼던 그래서 정말 날 것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글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평생 동안 단 한 편의 영화를 봐야 한다면 아마 저는 이 About Time 영화를 볼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팀이 그러잖아요. For me, it was always gonna be about love라고. 나한테 언제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것이라고. 근데 저도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그래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이러면서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저라는 인간,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삶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해야 될까? 주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또 하나는 저번 시간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자유.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도 항상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냥 천천히 매일 더 저의 속도로 나은 사람이 되어가면서 동시에 그냥 매 순간 늘 다르면서도 같은 그 모습 자체로도 완전한 그냥 정말 순간순간 부족하고 못난 그냥 내 자신과 내 주변의 사람들 또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우리는 해피 너미스야 그냥 즐겁게 웃으면서 영원한 맨발로 우리는 그냥 살자 막 그냥 그렇게
나를, 당신을, 우리를 그냥 한없이 한없이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고, 그냥 제 삶의 풍경과 관계들의 그런 빛과 온도가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것과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라임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적어놨던 거 하나 있는 거 발견했는데 이거 네. 팀의 마지막 대사거든요. 맞아요. 해도 될까요? 그럼요. 이제 나는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다. 하루를 위해서라도. 그저 내가 이 날을 위해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나의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완전하고 즐겁게 매일 지내려고 노력할 뿐이다. 우린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항상 함께 시간 여행을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멋진 여행을 즐기는 것뿐이다. 네. 마지막 장면이랑 대사도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 포지가 이제 좀 커서 네. 학교에 막 인사하면서 들어가잖아요. 막 계속 인사하고. 나와서 돌아보고. 맞아요. 계속 돌아보고. 그 장면 너무 예뻤어요. 아무튼 제가 당신을 위한 영화관이라는 코너가 있죠. 이 영화를 틀어준다면은 어떻게 틀고 싶은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지. 저 먼저 말할까요? 네. 제가 저의 그 꿈 중에 하나가 영화 안에서도 나오는데 그 막 매주 금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너무 그 좋아요. 영화 본다고 다 같이 바닷가에서 맞아요. 모닥불로 차 끓이는 거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그런 집에 홈시어터 같은 거 공간을 만드는 거랑 뭐 숲이나 뭐 바다나 뭐 이런 데서 그냥 이부자리 이렇게 펼쳐놓고 와인이랑 맥주랑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람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스크린으로 영화 보고 이런 게 되게 꿈인데 그리고 숲이라는 공간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그 아파트 1층에 살았을 때는 베란다 밖으로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정원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 나무 그늘에다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책을 막 읽을 때 진짜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숲이 주는 저한테 주는 특유의 그런 정서나 이미지 같은 것들은 그 새벽이나 아침에는 정말 신비롭고 뭔가 포근하고 아늑하고 비밀스러운 나만의 공간? 밤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영화를 마법 같으면서도 뭔가 편안한 그런 보금자리와 같은 느낌을 주는 숲의 어딘가에서 머리 위로는 이렇게 막 별이 빛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 정말 아름다운 어떤 밤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술과 맛있는 것과 차와 그런 것들을 꽁냥꽁냥 같이 함께 하면서 보고 싶어요. 거기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치? 우산을 펼쳐주는 거야. 근데 맞아. 저는 그게 진짜 좋았어요. 저도. 결혼식 장면. 맞아요. 비 쏟아서 내려오는데도 진짜 그냥 맞아. 사람들 다 즐거운 맞아, 너무 표정을 좋아. 하고 그냥 시원하네 이런 느낌으로 그 뭔가 엉망이 되어가면서도 그 안에서 즐거운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진짜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또 얘기를 하면서 떠오른 장면이 제가 지난 주말에 친구랑 뭐 이렇게 같이 전시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면서 했던 얘긴데 내가 아무리 인생이 망해도였나? 인생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사회에서 주변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 하는 그런 방향으로 풀리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책을 읽을 것이고 영화를 볼 것이고 사람들을 만날 거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걸로 됐지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그 라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떠올랐고 그냥 이 영화를 그렇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늘 내 곁에 두면서 보면 다 괜찮은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영화를 보면 정말 행복해지거든요. 정말 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혹시
좀 뭔가 마음이 꼬이고 머리가 복잡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제니 씨도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고 그 제니 씨는 어떻게 왜냐면 그 말을 들을 때부터 이미 제니가 한 말이구나. 제니와 함께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뭔가 이 말을 들으면서 또 생각이 난 게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 아토믹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나의 그거를 네, 그 무언가를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점점 넓어지고 그 사람들이 다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람들 안에 있고 그런 게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좀 하루하루가 너무 정신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좀 그 마지막쯤에 팀이 이제 하루를 2번 사는 걸 맞아요. 해보잖아요. 근데 뭐 결국에는 시간 여행을 안 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만 어쨌든 그 2번 사는 하루를 보여줄 때 막 정말 너무 바쁘고 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뭐 가게에서 뭘 사도 그냥 받아서 바로 가고 이랬는데 다시 살아보니까 그 점원이 엄청 친절하게 웃으면서 나한테 잘 대해줬었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이 공간도 너무 멋진 곳이었고 이런 걸 다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여유가 정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정말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지나가다 길냥이 만나서 좋을 수도 있고 그것처럼 그냥 스스로 여유를 찾는 방법을 이 영화를 보면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제 정말 끝내면 되는 건가요? 제가 오늘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 자세도 불편하고 숨도 잘 안 쉬고 잠도 오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진짜 횡설수설하고 막 이상하게 막 방송 끝내려고 하고 그랬는데 어땠나요, 다들? 제작실 겨우 빌렸는데 못 쓴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다른 소리는 안 들어갔으니까 저는 다 그것보다는 그건 뭐 좋죠. 에어컨 소리나 주변 사람들 소리는 안 들어갔으면 됐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는 이 녹음을 하던 와중에 중간에 문득 생각이 든 게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는 그 매번의 경험들이 사실 어바웃 타임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게 저희가 리허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녹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리허설을 할 때 사람들이 함께 웃고 뭔가 공감을 하고 박수를 치고 거기서 뭔가 이야기가 이어졌던 것들이 그 녹음을 할 때도 같이 이렇게 뭔가 또 웃고 또 이렇게 박수를 치고 막 이런 반응을 하면서 이어지는데 그게 그때마다 뭔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항상 저한테 뭔가 다시 새로운 느낌과 다시 어떤 그런 것들로 다가오기도 해서 중간에 문득 그런 아토믹 씨와 그 노랑 씨 웃음을 보다가 그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거 되게 소중한 경험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제가 방송에 대해서 이거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방송을 볼 때나 영화를 볼 때나 다 준비해서 각본 쓰고 이렇게 연습해서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걸 녹음을 할 때 다 리허설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다 진짜 그래도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뭔가 이거 단 한 번의 순간이구나. 맞아요. 그리고 내가 봤던 모든 영화들도 단 한 번의 순간에 찍힌 거구나. 그 순간은 정말 유일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소중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렇게 더 잘 자세히 보게 되고 더 소중히 여기면서 보게 됐던 것 같다는 말을 했었고 늘 느껴요 진짜 할 때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이제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